비즈니스 세션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입니다. 본 세션의 사회자로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본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방한해 주신 일콤 하이더로프 우즈베키스탄 섬유연합회 회장님, 알렉산드 페트롭스키 러시아 이메모 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금일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콜리왕 디지타임스 대표님,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님, 사파로프 세르다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부회장님, 황재간 한국코러스 대표님, 김택현 경동나비엔 본부장님, 강명구 KDB 경제연구소 박사님, 성진석 러시아 가스 소사이어티 박사님께도 깊이 인사드립니다. 금일 비즈니스 세션에서 유라시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하여 도전, 성과,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북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지평 확대를 위한 도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팬데믹 이후 변화된 경제 사회 패러다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조연설을 포함해서 총 4분의 발표를 들은 이후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을 약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콜리왕 디지타임스 대표님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왕 대표님은 대만의 대표적인 ICT 산업 전문가로서 대만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CT 밸류 체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콜리왕 대표님을 온라인으로 모셔서 발표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1985년에 대만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PC가 대만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반도체와 PC를 만드는 회사들로서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대만에서 80%는 중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PC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공급망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아실 텐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발표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급망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대통령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EV,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등과 같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시아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또 한국과 대만은 그리고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50년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재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거의 메모리 IC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50%가 한국의 회사에서 제공이 되고 있죠. 아시죠? TSMC가 대만에서 또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거의 60%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의 생산 기지를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생산되는 반도체의 60%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구분을 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 내의 자체 회사들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과 같은 회사가 될 것인데요. 35%가 80%될 것이고요. 나머지 22%는 다국적 기업이 소비합니다. 소니, 프로캅스홈, 컴팩 등이 타이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전 세계의 반도체 60%를 중국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바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지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3년쯤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35%의 자체 국내 생산 PC가 있었고 그 다음 10 내지 15%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 다음 휴대폰을 보면은 인도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매일매일 새로운 서비스 내는 것처럼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모든 인도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50%는 앞으로 인도에서 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대만의 하이테크의 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곳, 싱가포르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곳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에서 큰 문제가 있었죠.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자동차 회사가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공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성숙된 기술에는 우리가 3년, 4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쓰는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의 관리가 더 과거보다 다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유통 시스템에서는 대만이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인도나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생산 허브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새로운 허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량 있는 기술들을 누가 가지고 올 것인가? 한국일까? 대만의 TSMC일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회사일까?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러한 회사들은 다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나오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아시아의 100개 회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포함해서 모바일 산업을 조사해 보았더니 33개의 회사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토요타, 닛산, 등등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11개 회사가 한국에서 있었고 또 14개 회사가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100개 회사들 중에서 4개 회사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회사는 1개였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동북 쪽에 있는 아시아 회사들, 특히 대만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캐나다 대사께서 대만에 최근에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였는데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품과 또 컴포넌트가 전자화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의 사용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만에 와서 어떤 공장을 새로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공장들을 캐나다나 혹은 북미 지역에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캐나다뿐만이 아니죠. 캐나다와 대화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이러한 것에서는 일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관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문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품들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지요. 문지기로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탄소 유통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EMS와 UL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회사로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국내 회사로서 유니콜이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로서 또 하드웨어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남아 나라들은 대만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남아 국가들로서 연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커다란 틀에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협력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사용이 60%가 중국과 중국 회사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가 샤오미나 자피와 같은 회사들로서 이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에는 5G 휴대폰의 10%가 한국에서 시장이 주로 나왔지만 현재 80%가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상당히 많은 5G 사용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추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중국의 휴대폰 선적량이 전 세계 시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다각화되었습니다. 퀄컴,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중국의 기회를 찾아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중국의 국민들도 많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산업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면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용 상품 등 기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국의 상품이 해외 수출도 되고 있지만 국내 소비도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그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계속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많은 한국 동료들께서 한국과 사업을 계속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술 이전은 그게 어렵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과거만큼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대만에서는 MC가 전체적인 파운드리의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의 3배, 4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로스 마진은 40%입니다. 총 마진이 40%입니다. 총 마진이 50 내지 51%인데 네트로 봤을 때 40%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캐펙스를 가지고 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부분에서 캐펙스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얻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다각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과제와 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한국어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쉽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에서 충전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 회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ESG입니다. ESG를 사용을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고객들에게서 커피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ESG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휴대폰 중에서 50%가 중국 생산이 된 것인데요. 현재는 90%가 휴대폰 그리고 또 더 많은 성장들을 이룰 수 있는 상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 나라들에서 새로운 생산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품 중심, 제품 중심의 제조라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산업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생각에 정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경쟁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협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CD 패널 같은 경우 대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전체 LCD 제품들을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대만이 2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 사이에서 남는 것을 본다면 수출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전통적인 상품, 제조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에게서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점점 더 이러한 방법들이 넓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서로 더 협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발표 시간을 10분 정도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만과 또 한국과 여러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협력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 즉 environment, 사회공헌, social, 윤리경영, governance, 즉 ESG 경영을 우리가 당면한 사회 및 미래 사회를 위해 기업이 지키고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드릴 수 있고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 산화물 등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 위해 저희 경동나비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콘덴싱 기술을 접목하여 이미 난방기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내년부터는 수소를 이용한 보일러, 그리고 수소와 식물성 오일을 이용한 보일러, 그리고 더불어서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이런 것들을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 이런 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공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비엔이라는 사명은 에너지와 환경의 길라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한국 및 세계 곳곳에 실천하고 있고 탄소 감축, 또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의 파트너로서의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비엔의 사업 영역은 이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콘덴싱 기술을 접목한 전통적인 난방 제품인 보일러, 온수기, 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를 최적화시켜주는 청정환기, 또 쾌적한 수면을 도와주는 온수매트, 또 IoT와 접목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가장 설명을 드리고 싶은 콘덴싱 보일러를 병렬로 연결하여 대용량 난방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환경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설계된 캐스케이드 시스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명을 갖고 있는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사명이고요. 또 저희가 회사 이름이 나비엔이라는 뜻이 Navigator of Energy and Environment는 뜻을 합쳐서 저희가 나비엔이라는 사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까 사업의 영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또 청정환기, 매트, 그리고 홈 네트워크,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콘덴싱 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저희 보일러가 탈 때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되는 그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열,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 많은 이물질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로 배출되는 버려지는 그 가스에서 다시 한번 재생을 시키면서 열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은 감소시키는 이것이 바로
나비엔만이 갖고 있는 콘덴싱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은 일반 보일러보다도 약 한 30% 정도 높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요. 더불어서 이산화탄소는 감소시키고 특히 질소 산화물의 경우는 약 80%를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우리 황청정화기 시스템 그리고 캐스케이드 시스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에는 철저한 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약 200여 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있고요. 또 우리 서탄이라고 지금 평택 옆에 있는 공장에는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지금 가장 크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012년 통상산업자원부 산하무역진흥공사가 주도하는 월드클래스 300에도 선정이 되어 있고 지난 2017년 부터 5년 동안 매출은 67%, 또 수출은 140%나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과거 2000년대 초에 불과 1000만 불 정도의 수출해서 현재는 내년 지금 5억 불 타까지 수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 회사는 내수 시장의 공급뿐만 아니라 일찍이 해외 30여 국의 수출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전체 한국 보일러 수출의 88.2%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클래스 저희 선정 기업으로 또 2012년도에는 우수 기업으로까지 선정됐던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 13년 연속 콘덴싱 가스 벽걸이 온수기 마켓슈어 1위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러시아에서도 7년 연속 가스 벽걸이 보일러 MS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2018년도에는 미국 또 러시아를 포함해서 각각 온수기 보일러를 100만 대씩 누적 대수로 판매했던 성과를 갖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전 세계 30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이렇게 4개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부분이고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 또 영국 이렇게 진행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그린 테크놀로지를 위한 성공 사례를 좀 보고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동나비에는 러시아에서 7년 연속 가스 벽걸이 점유율 1위, 더불어서 러시아 국민브랜드위원회와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민브랜드에 2016년부터 3회 연속 수상을 했고요. 또 18년, 20년 올해의 기업상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에 러시아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했고요.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러시아의 어떤 전력 상황이나 또 가스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가스압의 낮은 연소 상태, 또 러시아의 보일러는 주로 주방이나 거실에 설치하는데 이런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러시아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콘덴싱 기술을 이용한 최적의 제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러시아에는 100여 개의 딜러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약 580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회에 걸친 지역 딜러 서비스 센터 설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트라가 주최하고 진행하는 지역 거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방정부와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등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의 나비엔이 러시아에 성공할 수 있던 또 다른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의 온수기 보일러 판매를 넘어 이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그린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러시아 소비자의 니드를 충족하지 않나, 동시에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탈탄소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일찍이 콘덴싱 기술을 개발해서 보일러에 접목시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지금 계속해서 수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큰 산업용 보일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 대의 그 개별 보일러들을 병렬로 연결시킨, 그래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입니다. 이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특히 질소산화물을 외에 여러 가지 환경 유해 물질을 기존 상업용 보일러보다 훨씬 더 감소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 규모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측에 보이는 그림에처럼 20여 대의 보일러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큰 상업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보일러는 실질적으로 열량이 소모되는 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량이 전체가 다 움직이면은 20대가 다 움직이고, 열량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두세 대만 움직이는 스스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감축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현재 저희가 러시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성공 사례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각 도시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펜자라는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방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저희가 보일러, 개별 보일러를 저렇게 병렬로 5대를 연결해서 이 공장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스베틀라고로스크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7층짜리 빌라에 지금 보시다시피 온수기 4대, 보일러 4대 이렇게 해서 난방과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칼리닝그라드에는 2,500세대의 대단지에 저희 지금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공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집스크라는 도시에 29층짜리에 약 200여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20피트 컨테이너 2대에다가 32대의 개별 보일러를 병렬로 연결해서 컨테이너 안에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2대를 옥상으로 저렇게 크레인을 통해서 올려서 설치를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29층 약 200세대의 가정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최적의 시스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동 나비엔의 경영 이념인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또 성과를 저희가 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많은 사회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는 사회적인 약자, 문화, 예술, 종교, 교육,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그 테마를 정해서요. 러시아 각 지역에서 경동 나비엔과 그 지역의 딜러, 그리고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베테랑, 또 종교, 또 사회적인 약자, 왼쪽에는 우리 유명한 러시아의 쇼트트랙 선수이고요. 또 우측에처럼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이런 각종 스포츠 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이룬 성과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의 경영과 경영 이념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ESG 경영에서 이미 환경보호, 사회공헌, 또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경영 이념과 더불어 콘덴싱 기술을 접목한 보일러, 온수기를 러시아 및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과 동시에 탈탄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난방기기 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제가 사례를 지금 러시아만 들었지만, 저희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는 저희가 직접 영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지금 러시아와 같은 사업을 확대 발전해서 저희의 비즈니스 성공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저희의 그 제품이 그 각 국가의 환경 정책과 부합되고, 또 저희의 성과가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이런 진행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경동나비엔이 러시아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국민 브랜드로 이렇게 선정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섬유연합회 일콤 하이더로프 회장님을 모시고 한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 파크 운영을 통한 섬유 산업의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 파크는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개발 협력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의 경쟁력과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의 잠재력이 만나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전수, 공동 R&D 등을 통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화와 그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이더로프 회장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더로프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Lee, moderator. 안녕하십니까? Dear ladies and gentlemen, for me it is also a huge honor to make about our industry in such a distinguished audience. I would like to take a chance to express 훌륭한 청중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쁨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해 주신 여러 조직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ESG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한국의 여러분들께서 또 이 자리가 있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됨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매우 심하기로 유명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차원에서 협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했다는 자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희는 100만 톤 이상의 면화를 사용을 해서 섬유 산업으로 발전시킨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과 또한 설명들을 통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저희는 면화에 대한 사업을 하였고 또 다른 10년 동안에는 섬유에 관한 사업들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이들이 도입되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 청정 환경 그리고 밸류체인에서 어떤 모습들과 접목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상산업자원부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등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이렇게 오늘도 함께 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한국 기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민간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산업혁명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 또 산업과 기술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화와 또 경쟁력, 투입 요소들과 결합을 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가장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지원 정책의 진정한 성공 사례 그리고 ODA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가 바로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 파크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었는데요. 제가 또 계속해서 발표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범한 이래로 한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는 섬유 성장의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6개의 기둥 위에 단단히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 시범 플랜트입니다. 타슈켄트 섬유연구소가 가장 최근 신규 시설로 설립이 되었고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띵크탱크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섬유산업 개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제는 2020년에서 26년까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소싱 허브가 되며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또 이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솔루션 제공 업체들을 사용을 하고 또한 이러한 혁신과 연구 개발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디지털 산업의 지원을 받아서 또 중앙아시아의 개발과 교육에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면화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유기농 면화와 같은 것에 더 접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과 연구 개발입니다. 특히 IT와 또한 회복성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시험소에 관한 기준들도 강화될 것입니다. 또 산업과 사회 법규가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창업 인큐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패션 산업의 성공적인 기업인을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의 차원에서도 섬유 산업의 핵심이 되고자 했던 목표에 의한 것입니다. 올해 4월 우리는 성공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여러 지역 사이에 완벽한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면화 생산자 중에 하나이면서 성공적인 섬유센터로 또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이 모든 특수성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우리의 성과는 섬유 산업에서 추적 가능한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투명성을 높인 것입니다. 추적 가능성과 순환성에 이르는 진전과 함께 글로벌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주요 주체가 성공적으로 구현해온 모범 사례의 추진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 가능한 생산 메커니즘의 실질적인 결과는 목화 재배에서 시작해서 의류로 끝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클러스터 모델을 만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산업이 업스트림 사업에서 시작해서 산업적 접근 방식과 현대적 혁신을 농업에 도입하는 아주 세계에서 독특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클러스터에서의 진정한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서 섬유 공장이 예측 가능한 고정 가격으로 함으로써 품질과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실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독일의 EU와 같은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법률이 제정될 겁니다. 두 시즌에 걸쳐서 유기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증을 받기도 시작했고 우즈베키스탄 클러스터의 많은 기업들이 BCI 코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치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 전과 생산 후에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폐기물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목표 순환을 가지고 있을까요? 농업 측면에서는 우리는 드립 앤 피벗이라는 관계 시설과 같은 물 절약 기술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완벽한 섬유 체인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화를 포함하는 농업 기술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농업 기술에 관해서는 그 생산 체인의 모든 단계가 다음과 같이 보다시피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적의 자원 효율성을 기하였고요. 두 번째, 직조와 니팅의 자동화 및 인적 요소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의류의 품질 수준을 준수하였고 마지막으로 100% 역량을 활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각화와 노하우,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시장 접근, 그리고 또한 글로벌 통합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모션, 광고, 홍보 등등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우즈벡의 패션이 새로운 브랜드화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즈베키스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오랜 역사 동안 장인이 직물을 짠다거나 면화를 생산하는 것 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적인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섬유 산업은 7,000개 이상의 섬유 기업으로 대표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조 산업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섬유 생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고요. 몇 년 동안 몇 배씩 성장을 했고 최고 품질의 섬유 제품으로 수확면의 100%를 전환할 수 있는 투명 제조 체인으로 2021년 말까지 3천억 달러의 수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별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전히 투명한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경쟁 우위, 즉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다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우즈베키스탄은 일반 특별관세 플러스 수혜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이 상태는 EU 국가로 수출할 때 0% 관세를 의미하고 CIS 국가 전역에 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유기농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최첨단 기술인데요. 이러한 성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섬유 산업의 진정한 진주라고 한다면 바로 패션과 디자인입니다. 소비 국가에서 국가별 생산으로 패션 콜렉션 디자인을 계속해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슈켄트를 이제 패션 산업의 주요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경제지대 앙그렌을 방문해서 꼭 패션 산업이 수도를 바꾸는 파트너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면화 생산 수출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이다로프 회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건설된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가 우즈베키스탄의 섬유 산업 발전에 큰 기틀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이드로프 회장님의 발표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의 섬유 산업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발명된 코로나 백신 러시아 스푸트니크 5를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 한국의 코로스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의료 분야, 또 의약품 분야, 또 백신 분야의 어떤 새로운 밸류 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협력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황재관 대표님의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크로스 대표이사 황재관입니다. 오늘 저는 Value Chain with Russian Sputnik V Vaccine Family and the Future라는 제목하에 자료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파트 1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 세계화를 위한 저희의 노력, 또 바이오 R&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러시아와 스푸트니크 백신 CMO 계약을 체결했고 이거에 대한 진행되어 왔던 상황, 또 CMO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파트 1입니다. 한국크로스는 GL라파의 자회사입니다. GL라파 모기업은 사업 개발과 투자 위주로 사업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GL라파 하에는 의약품의 수출업을 담당하는 GL 코퍼레이션과
국내 의약품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또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코러스, 또 자체 R&D 역량을 키우고 또 R&D 기술 개발을 축적하고 있는 자체 R&D 센터와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성원입니다. 여타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 후에 그 상용화를 위하고 상용화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대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그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나 제약에 대한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또 현실 세계화 국제화를 하기 위한 그 장벽을 인지한 후에 그러면 이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현지 생산이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기업은 저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앤 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한 게 해외 주요 몇 개 국가의 기술 협력과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인벤처를 설립하는 그 프로젝트를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UAE, 이집트,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기존의 조인벤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원활한 교류 또 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6개 국가의 연락사무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기지인 한국코러스는 서울에 대표 사무소와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성, 제천, 춘천에 각각 바이오 또는 의약품 생산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 있는 공장은 이번 스푸트니크 백신의 CMO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단순히 바틀링하는 공장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 백신을 포함해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이오 전용 공장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그간에 무수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발해 온 또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의 리스트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현재 기술이 완료되어 시장에 론칭을 했던가 또 판매 허가를 위해서 임상 준비 중인 단백질, 프로테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품목의 다각화와 새로운 상업 영역 개척을 위해서 그간에 개발을 해온 항체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들입니다. 파트 2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달에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RDIF와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mRNA 기반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다르게 스푸트니크 백신은 오랜 기간 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온 휴먼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 기반입니다. 휴먼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스푸트니크 백신은 2가지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스푸트니크 V 백신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1차 접종과 부스터 다신 2차 접종을 통하여 그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백신입니다. 두 번째 백신은 스푸트니크 라이트입니다.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은 좀 낮으나 일회용의 편리성과 또 타 백신과 또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부스터샷으로 1회 접종만 가능한 스푸트니크 라이트 2가지 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희 경영진들이 많은 시간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내린 결론 또 공유한 사항이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CMO는 사업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의 여지도 없었을 뿐더러 또 전 세계에서 팬데믹으로 고민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요거에 집중하기로 또 회사의 역량을 모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 백신의 빠른 상용화,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상용화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하고 또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세이빙하는 쪽에 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자체 R&D 센터나 바이오 의약품 공장에서 그간에 생산하거나 연구했던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용한 자금적인, 휴먼적인 또 R&D적인 파워, 생산적인 파워를 모두 스푸트니크 백신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이런 많은 노력, 또 저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 계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 또 유통하기 위한 모든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GMP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품질 관리 체계,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인증, 또 기술의 적합도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나 인증까지도 모든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스푸트니크 백신은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CMO 계약을 했습니다. 이 CMO 계약을 한 업체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용화, 대용량 생산 설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상용 물량이 곧 출시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스푸트니크 CMO를 통해서 내년이 되겠죠. 2022년도에는 저희가 그간의 유수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통틀어서 최상위나 상위급에 위치하는 그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스푸트니크 백신 CMO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신 CMO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의도하지 못했던 그 다른 부수적인 이익까지도 저희가 향유를 하거나 또 올 수 있는 그런 많은 계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지금부터는 그 세 가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외 시장 개척에 아주 좋은 기회가 저희한테 찾아왔다고 확신을 합니다. 2024년, 2025년에 유레시안 이코노믹 유니온이 발족을 합니다. 러시아를 위주로 해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이 단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데, 이 단일 경제 공동체 내에서 특히 제약 바이오는 모든 등록 시스템이 단일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EU, 유럽 유니온이 운영하는 체계와 비슷한 시스템을 따르게 되는데, 저희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통해서 벌써 주도국인 러시아에서 GMP라든가 그 이후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획득했기 때문에 저 운영 시스템이 저 유니온이 출범하는 즉시 저 5개 시장에 대해서는 단일 시장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출을 해서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앤 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여러 나라의 주요 국가에 조인벤처를
진행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투자하는 많은 부분들이 인텐저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겁니다. 기술적인 거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또 그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비던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에 대해 설득하는 거 그거 그래 쉬운 일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스푸트니크 CMO를 진행하면서 뭐 로이터, 블룸버그, CNN, 타임즈 이런 전 세계 언론들을 통해서 저희의 활동과 역량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저희가 노력해서 홍보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조인벤처 파트너들이 저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 계기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진행하면서 진행 속도가 느렸든가 진행을 하기로 약속은 했으되 진행이 지체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급속하게 파트너들로서 이거 조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요거에 또 차급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조직을 구성 또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이런 조인벤처를 통한 세계화와 그다음에 현지화가 저희 기업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에미레이트의 야스라파는 조인벤처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50대 50의 지분으로 설립을 했는데 저희 메인 파트너는 다스홀딩이라는 회사입니다. 좀 회사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다스홀딩의 체어맨이자 실오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쉐이크 만스루입니다. 또 중동의 금융 쪽으로 아주 전문가이고 또 유럽의 뭐 맨시티라는 축구 구단을 갖고 있는 그런 유력한 왕족 출신이고요. 그래서 요 계열사와 저희가 야스라파라는 50대 50의 조인벤처를 설립했고 이 조인벤처를 통해서 UAE의 새로운 바이오 또 조인벤처 또 이외 몇 가지 논의하고 있는 것들 또 백신의 전 세계적인 유통 또 추후에 다른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을 공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고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이 CMO 사업을 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위해서는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장점을 강조를 하고 저희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 CM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한 걸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 적용이 된다든가 또 웬만한 사소한 절차들은 생략이 되고 진행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내온 상황을 리뷰를 했을 때 러시아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 모든 레귤레이션에서 하나의 예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원칙대로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시행착오를 겪게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사업은 자체적으로 규제 산업입니다. 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제라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30개국, 40여 국 넘게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 나라에 진출을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법규라든가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하고 맞게 그런 걸 해왔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푸트니크 진행하는 데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좀 못지않게 허황된 기대를 걸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러시아 쪽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들께서는
그러니까 자체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법규적인 검토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하시는 게 사업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방향 설정하는데 올바른 또 많은 인디케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재관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파이어니어에게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 CMO가 러시아의 첨단 바이오 백신 개발력과 만나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발표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 산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단절과 그로 인해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노력과 또 전략도 심도 있게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해주신 인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시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대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패널 분들께서는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과 신북방 국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지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수교 30주년을 넘어 신북방 국가들과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님,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러시아 이메모 국장님, 사파로프 세르다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부회장님, 강명구 KDB 경제연구소 박사님, 성진석 러시아 가스 소사이어티 박사님, 이렇게 총 5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먼저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님을 패널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독립 30주년을 맞이한 키르기스공화국은 1998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고요. 또 2015년도 유라시아 경제납의 회원국이 되는 등 그야말로 적극적인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키르기스 경제 발전 5대 중점 방향을 살펴본다 그러면 기후, 농업, 보건, 디지털, ICT 분야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추진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산업 지형에서 키르기스 정부의 대응 방안과 또 향후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것과 또 그와 관련된 경제 협력의 추진 방법에 대한 것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정말로 제가 저희 국가의 기업 사업 기회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와 한국 간의 경제 및 산업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국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좀 멀어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은 여러 이런 국가들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항으로 여러분들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다면 내년에 직항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5시간, 6시간만 비행기를 타시면 저희 나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가 한 5개의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토 면적은 200km가 되고 한국의 면적과 비교하면 4분의 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6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와 비교하시면은 그 면적당 인구 밀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국가 통화를 쓰기 시작한 것이 독립 이후에 67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입니다. 전체적으로 키르기스탄에는 고려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키르기스탄에 와 계시는 고려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언어들도 있어서 공식 언어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이 좋기로 또 유명한 나라이긴 한데요. 산락도 아름답고 한데 그 외에도 여러분이 오셔서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유주의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사업 환경의 원활화를 위해서 새로운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 부분에서 노동 인력들 중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은 10% 정도입니다. 교육과 기술 합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으로서는 60개 이상의 국가에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포함되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이 있지만은 저희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독립국가이면서도 CIS 회원으로서 국가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한 일반 관세 협정 플러스 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관세의 경우에는 저희 상품이 키르기스탄 공화국에 수입이 되었을 때 관세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산업 클러스터와 고산업 단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관세의 폐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금액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키르기스탄은 WTO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입니다. 키르기스탄은 매우 안정적인 전 세계적인 신용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 80위에 안착이 되었고요. 또한 81위로 저희가 안착을 한 것은 경제 자유 지표입니다. 2020년도에 81위가 되었고요. 무디스에 의하면 저희가 B2의 신용 등급을 가진 나라입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독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시민사회로서 자유경제 시스템 그리고 자유감시감독 프로세스, 낮은 세율, 투자의 보호 등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명한 사회 중심의 정부를 표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부정부패의 방지 그리고 또 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키르기스탄의 기업 옴부즈만 대분이 로비나 스미드 보스라고 하는 분께서 구재무처장으로서 기업 옴부즈만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분의 역할은 키르기스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민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인 개발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이 5개년 프로그램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제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해서 현재는 2026년까지 국가 개발 프로그램의 중간에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속도 지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키르기스탄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의 연결 그리고 클러스터 등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건설, 리테일, 관광, 그리고 현대사업과 같은 호텔, 식당들의 사업, 제조업 등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 정부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키르기스탄은 앞으로 경제 국가로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는 이런 시대에도 5가지 산업을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농업, 관광, 광산업, 그리고 기후 등등 여러 산업 부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한국과 함께 경제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투자보호협정을 양국 간에 맺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중관세 철폐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키르기스탄 사업에 참여를 하고 또 신청을 한 바가 있고요. 대부분은 중견기업 내지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년에 1억 달러 정도씩 성장이 될 수 있고요. 매년 성장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지만 한국의 산업 부문에 ODA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코이카 대표도 오늘 좀 나오셨지만 저희는 코이카와 함께 키르기스탄에서 집중적인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기관의 설립을 하게 됩니다. 투자에 관련된 기관들은 각각 모두 다 투자자들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 원활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르지 정부에 가보시면은요, 이러한 자료도 있고 또 이런 포스터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관광, 수출, 잠재력, 키르기스탄의 활동들, 대사관에서의 활동, 한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키르기스탄을 직접 와보시면 지금까지 모르시던 것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훌륭한 회의를 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키르기스탄에 직접 오셔서 많은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려한 아까 잠깐 대사님 발표 자리에서 보셨듯이 수려한 자연 환경과 또 그 자연 환경을 닮아 아름다운 키르기스들이 사는 곳으로 또 그쪽에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신규 협력 의제나 또 한국과 키르기스탄 공화국과의 어떤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대사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로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리고 회원국과 또 주변 국가가 굉장히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밸류체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또 팬데믹 이후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이메모 국장님을 모시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북방 포럼을 조직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저를 한국으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흥미로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최 측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다뤄야 할 질문은 많은 관계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우선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경제의 지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세계 무역기구의 지표만 보더라도, 그리고 러시아 통계 자료들만 보더라도 지금 경제가 회복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었으나 지금 회복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보를 받았는데요. 올해 말까지 러시아 경제가 4.7% 정도의 성장률을 구가할 것이라고 자료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성장률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그 회복세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질지, 구성이 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경제 관계가 이제 막 다시 회복되고, 또 특히 한국과의 경제 관계도 다시 정상 궤도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잘 넘기질 못하고 있네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통상 관계도 플러스 성장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통상 분야에서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지 또 기존에 저희가 다루었던 공산품 같은 것들에서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한러 통상교육 구조가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정도의 한계점까지 다다르면 결국에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눌렀나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약 86%가 전방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계 시장에 별로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상태의 제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후방 참여율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질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더 양질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가 GBC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음의 요인들에 의하여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거시 경제적 안정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생산 중심지와 완제품 판매 시장과의 인접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가까운 곳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프쇼어 생산을 할 것인지 또는 오프쇼어의 생산 방식이 아닐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지리적 인접성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망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개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기반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간 산업 간의 협력이 부재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구축된 상황인데 그 전통적 상황과 연계된 연관 산업 의 연결망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부품과 어떤 새로운 재료들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관 산업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합하고 적절하고 확실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경제 관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 부분, 그러니까 전통 산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이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 결산 기준을 보면요. 특히 곡물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육류 제품도 많은 양을 수출을 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재처리하고 고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가 또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서비스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부문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구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국의 법적, 규제적 기반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하여서 다양한 제약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를 해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국장님은 러시아 내 최고의 한국 산업 및 기업 전문가이십니다. 1990년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할 때 많은 자문도 해주셨고요. 또 지금도 러시아 정부 및 여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과 협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주 역설하시면서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양국 사이의 연관 산업을 넓혀가기 위해서 다양한 협력들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역시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본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들, 또 정보를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파로프 세르다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팬데믹 이후 대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약 5.5%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또 발전한 여러 가지 비법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로프 세르다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모시고 팬데믹 이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 등 것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파로프 세르다르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북방포럼 참석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저는 주최 측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럼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포럼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벌써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보건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 협력 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한 회복은 촉진 정책 패키지의 규모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의 질과 효율성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트랜짓, 교통, 운송, 물류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에도 중요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물류 운송에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비상사태를 맞아 원활한 물류 운송 사슬을 구축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거래와 교육 통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관세 전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상하차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여서 저희가 국제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협력 그리고 연결 네트워크 강화는 전자상거래의 시스템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발전될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선진국들의 선진 기업 환경 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저희가 2020-2025년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활동 발전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세계 금융기관들 그리고 세계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2025년 투르크메니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 구상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국정 정책들은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의 주창하에 채택된 바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활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대외 채무액은 국내 총 생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관례로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성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석유가스 산업 부분에 저희가 GDP의 52%를 투자하였고요. 그리고 농업 부문 10%, 그리고 교통, 물류, 운송 분야의 11%, 예, 저희가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9%는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은 약 80%의 외국인 투자가 바로 국내 산업 발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빠른 속도로 다변화할 수 있었고, 국가의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발휘하여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국제 신용 등급 평가 기관인 피치 레이팅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단기 신용 등급으로 B 등급을 그리고 장기 신용 등급으로 B 플러스 안정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경제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는 유엔 무역개발협의회 융타드 및 유엔 개발회의 UNDP와 MOU를 체결하고 수출입 업무를 위한 단일 창구 구축 프로젝트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싱글 윈도우 사업을 통해 수출입 업체들은 한 포털에서 전자상으로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과 거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싱글 윈도우 조치는 무역 원활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리한 기업 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 이후 많은 위기를 맞은 경제 상황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2025년 투르크메니스탄 대외 경제활동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WTO 옵저버 국가의 지위를 2020년 7월 22일에 획득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향후 5년 내 WTO 가입 협상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의 활동에 대하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경제 주체들을 지위, 경력, 활동 규모나 자산 형태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기관입니다.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해외 수출 시장에 공급하고 또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해외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조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국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시장에서 개인 사업가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서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약 76곳의 세계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저희가 MOU를 체결하여서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저희가 각종 포럼이나 박람회 등을 조직하는 그런 어떤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파로프 세르다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부의장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게 아마 WTO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고 또 향후 5년 내 WTO 가입을 갖다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 특히 구르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드 부대통령 통치하에 더 많은 개방과 더 많은 협력을 국제사회와 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 잘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후원하에 상호 협력의 MOU를 체결하고 활발하게 정보 교환과 투자 관련된 정보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들은 한국무역협회 채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요. 올 1월부터 파리 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러시아는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진석 러시아 가스 소사이어티 박사님을 모시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수소 분야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진석이고요. 저는 에너지 시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신 북방위원회 무역협회 그리고 이상준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러시아 녹색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약간 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이미 예전에 달성한 상황입니다. 1990년도 그러니까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서 벌써 5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된 상황이고요.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나 그 온실가스나 이제 환경 정책에 관해서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극지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그 많은 영토가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그 북쪽 지방은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와 그런 그 위기 상황을 환경적인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이제 북쪽 지방은 이제 동토층으로 되어 있는데 동토층의 일부가 녹으면서 그 위에 동토층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건물 등이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는 이런 동토층의 피해가 계속된다면은 그 손실이 100천억 달러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러시아는 홍수 및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특히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열리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개최가 되었던 이제 COP26 그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는 206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 생산량이 많고 수출을 하는 나라로서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으로서 러시아 거시경제 정책의 하나로서 2050년도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80% 이상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러시아 정부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런 그 기후변화 정책의 그런 목표에서 방법론에서 약간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러시아는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아무래도 자원 생산량과 그 자원 수출에 경제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인다면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러시아는 강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그 시베리아 툰드라 그 북쪽 지방에 굉장히 그 나무가 많죠. 러시아는 이런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서 그 온실가스를 흡수를 하면서 그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물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요. 그런 러시아의 그 넓은 영토와 그런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식수를 많이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하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동부 지방에서는 아직 가스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돼서 석탄이나 석유를 난방이나 전기 생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 이제 가스를 보급하면서 석탄을 가스로 바꾸면서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수소 생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소의 많은 부분은 이제 가스로 생산이 되고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이제 가스 생산국이고 또 러시아는 전기 생산에 많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기가 풍부한 나라고요.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녹색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 많이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교체를 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영토가 있고요, 당연히 북쪽 지방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러시아는 이제 해가 뭐니 안 뜬다 춥다 이런 인상이 많이 있지만 동부지방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남부지방에서도 뭐 이렇게 흑해지방, 연안지방에도 그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수소는 운송과 보관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운송과 보관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경제성을 높이는 가장 큰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한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수소 운반에 대한 그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수소 협력에서 분야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지방에서 적은 인구 때문에 중앙 전력망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지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도 아니죠. 도서 지방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자가 발전을 한다면은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특히 동부 시베리아 지방, 북극 지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런 작은 마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또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 사할린 지방에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할린 지방에서는 지금 2025년부터 수소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도 여러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할린 지방과 극동 지방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한국에 앞으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에 또 이런 면에 서로 소통하면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잔전이 크고 또 러시아 현지 기업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장비나 아니면 내지 기술 교류, 연구, 공동 연구 이런 면에서 협력을 한다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흥미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또 살린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명구 KDB 경제연구소 박사님을 모시고 중앙아시아의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비즈니스 세션 마지막 패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계시는 비즈니스 세션에서 훌륭한 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녹색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녹색 경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태계 보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농촌 등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중아시아 국가들은 녹색 경제를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녹색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아시아 국가들은 녹색 경제로 이행을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 전략 2050 등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서 녹색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이 국가 전략 2050을 통해서 GDP를 3% 성장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50만 개를 창출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2년 대비 약 한 40%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가발전 전략 2017에서 2021 그리고 대통령의 연두 교서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그리드 및 녹색 농촌 건설 등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들도 각각의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녹색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아시아 지역의 녹색 경제를 위해서 한국은 중아시아 각국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선시할 협력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해줄 기초산업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녹색 경제를 추진하는 중아시아 국가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첨단 기술, IT 접목 스마트 그리드, AI, ICT 등에 대한 수요 잠재력은 매우 무궁무진하지만은 이기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이 산업 녹색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아시아가 이 분야에서 협력을 할 때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녹색 성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부분 등 녹색 성장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탄소 배출 감축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양자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청정 발전 확대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에 대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발전 부분에서 대부분의 화력 발전을 의존하는 중아시아 국가들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탄소 배출의 중요한 원인인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기차 생산 및 판매가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과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전기 배터리 등 자동차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소 산업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천연가스 및 원유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EU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탄소 중립을 하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소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소 및 수소 자동차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이 중아시아와 더불어서 수소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비즈니스 세션의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으로의 복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일상은 그 전의 일상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개진된 의견이 향후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북방 포럼 비즈니스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과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